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PPTV 박진우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박진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의 그런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숫자를 세어보니까 40개 이상의 영상을 벌써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 1분 리뷰라든가 가정통신문 읽어준 남자, 그 다음에 시대순으로 알아보는 역사 등등 저의 그 재생 목록에 있는 많은 영상들 시청 꼭 부탁드리면 여러분들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에 대한 습득이나 그 다음에 시대순으로 알아보면서 다양한 역사학습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통일신라의 발전 단계를 알아보면서 신문왕의 개혁 정치도 알아봤고요. 골품제 사회를 통해서 신라 사회의 모습 그리고 여왕이 존재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었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통일신라의 그런 정치제도, 그 다음에 지방제도, 그 다음에 대외교류, 그 다음에 문화까지 오늘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선물 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의 항목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여러분들 키워드를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제도의 핵심은 이거다, 지방제도의 핵심은 이거다, 대외교류의 핵심은 이거다, 그 다음에 문화의 중심은 이거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를 잘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먼저 알아볼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권이 강해지고 통치제도가 정비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뤄내면서 통일이 되기 전과 후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제도로는 이 통일 이후의 상황을 통치를 할 수 없고 정비를 할 수 없고 정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에 제도 정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먼저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것은 바로 신라의 중앙정치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국통일 이전의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워보진 못했지만 저번 시간에 화백회의라고 하는 귀족들 간의 합의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귀족들의 화백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화백회의 권한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들은 학습한 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백회의의 권한을 약화시켰는데 중앙정치제도는 총괄적으로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과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바로 8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쪽 교과서를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는 넓어진 영토, 그 다음에 많은 인구,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지금 한 나라에 살게 되면서 새로운 통치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먼저 핵심적인 것은 바로 중앙정치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정치제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왕입니다. 이 왕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계속 쓰고 싶겠죠. 왕이 계속 반대하거나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싶은 왕은 단 한 명도 1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말을 잘 받드는 그런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부서 이름이 바로 집사부입니다. SBS 일요일날 하는 집사부 일체라는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왕명을 전달하고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등등의 역할을 하는 부서인 바로 집사부가 새롭게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고요. 집사부의 우두머리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게 되는 상황이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집사부와 시중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커진다면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관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청에 우두머리가 있을 겁니다. 바로 집사부와 그 다음에 시중의 권한이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관청과 그 우두머리는 화백회의 그리고 상대 등입니다. 그래서 집사부와 화백회의, 그 다음에 시중과
상대 등은 굉장히 권력 구조상 반대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제도에서 여러분들 먼저 알아놓은 것은 시중과 상대 등의 대비되는 관계, 그 다음에 집사부와 화백회의 대비되는 관계를 먼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방제도에 대해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요. 잠시만요. 예, 지방통치제도도 정비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국통일을 하면서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넓어진 영토를 9개의 주로 나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와 아래에 군과 현을 둬서 지방관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에 있는 백성들과 관리들을 살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행정구역으로는 촌이 있는데 촌에는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촌주, 마을의 이장 같은 사람이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수도인 경주를 제외하고 현재 광역시와 유사한 소경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제도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에 그런 지방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주가 먼저 9개 있습니다. 주 같은 경우에 현재 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가 9개 있어요. 근데 9개에 있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굉장히 안정된 숫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안정된 의미도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를 333 합쳤다. 3 플러스 3 플러스 3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통합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도상으로 볼 때요.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어디 쪽에 있나요? 예, 그렇죠. 동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 수도가 중심적으로 위치하면 지방을 다스리기에 굉장히 거리상으로도 편의상으로도 좋을 텐데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제도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래서 현재의 광역시와 유사한 소경을 두는데 이 소경을 5개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원경, 중원경 이런 것들이 바로 소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라가 수도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경주를 유지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골품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신라를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구성했을 때, 건국했을 때 만들었던 사람들의 애초에 토착 세력들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를 옮긴다면 그들의 세력과 권력과 권한들이 약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도를 쉽게 옮길 수 없었던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지방제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주와 그 다음에 군, 현에 바로 지방관들을 파견해서 그 지방들이 잘 돌아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관들을 보냈을 때 지방관들이 굉장히 악덕업주 같은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폭행을 일삼거나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상수리 제도 설명 나와 있는데요. 그 지방관의 자식 중에 한 명을 수도인 경주에 인질로 잡아두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방에서 막 나갈 수가 없겠죠. 너 막 나가는 거야? 네 아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통제 방식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방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으로는 우리 신라의 군사제도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신문왕의 개혁정치에서요. 신라의 중앙군 이름을 이미 배워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구서당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방군은 10장이라고 정비하게 됩니다. 먼저 중앙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군에는 신라 사람 위주지만 고구려, 백제, 말가림까지 포함해서 편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을 포함하면서 민족의 융합. 우리는 모두 한민족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싹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앙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방군을 알아보면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지방제도는 구주라고 했었어요. 이 주마다 한 개의 정을 파견합니다. 자, 그럼 몇 개가 남나요?
10 빼기 9는 1이죠. 그 한 개의 점을 자 지도를 보시면요. 가장 북방 지역에 있는 주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한주라고 되어 있죠. 이 지역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개의 남은 점을 보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귀요미죠. 을 파견해서 방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제도가 바로 신라의 지방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네요. 신라 군사제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면요. 중앙군인 구서당과 지방군인 십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민족 융합을 의식을 싹트기 위해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싹트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포용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방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한 개의 정을 더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구서당 십정 중심으로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라의 중앙정치제도, 그 다음에 지방제도, 그 다음에 군사제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앙정치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대비되는 관계였죠. 시중과 상대등, 그 다음에 화백회의와 집사부, 이 대립되는 관계를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세요. 잘 알아놓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 같은 경우에는 구주 오소경의 특징을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소경 같은 경우에는 수도 위치를 보완한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주 같은 경우에는 333 안정적인 숫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군사제도 같은 경우에 중앙군 구서당에 다양한 민족이 포괄되어 있다. 십정에 대해서는 한 주에만 2개의 정을 방비를 위해서 더 보낸다 라고 하는 사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요, 바로 교류, 대외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라가 통일 이후에 존재했을 때는 자,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신라를 중심적으로 위치해서 보고요. 서쪽에는 당나라가 있고요.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요. 북쪽에는 고구려의 후예들이 세운 발해가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입장에서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고구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서로 관계는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당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 나당 정쟁을 통해서 서로 싸웠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본다면요, 백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라는 왕따네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나라들 사이에 서로 관계는 좋지 않을 수 있어도 그들 간의 그런 교류를 위한 그 통로는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 그 다음에 신라와 발해, 그 다음에 신라와 일본 간의 관계는 서로 사이는 좋지 않지만 서로의 그런 문화 발전이나 그런 교류의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의 관계와 교류는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게 먼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같이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에 700년대 이후부터 당과 다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더 선진적인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무역을 위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 때부터 과거 시험 제도가 존재하는데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뽑는 빈공과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빈공과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이 합격하는 그런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신라와 발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치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당나라로 떠난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나라와 일본,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신라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활약했던 장보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나라의 많은 신라의 사람들이 진출하면서 자, 여러분들
그 엄마가 해주는 음식 중에 굉장히 맛있는 영어와 그 다음에 한글이 혼합된 음식이 있어요. 바로 LA 갈비죠. LA 갈비 같은 경우에 LA에 굉장히 한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한인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당나라에도 신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기 때문에 한인타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신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죠. 집이 많아지면 마을이 생기죠. 그 마을 이름이 바로 신라방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관청이 필요합니다. 신라소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를 불교의 절, 신라원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한인타운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내용 좀 이따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제품과 그 다음에 비단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고 중개무역을 하기 위해 일본과도 굉장히 많은 교역을 하였다라고 알려졌고요. 이 대표적인 항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경상도 쪽에 있는 울산항과 그 다음에 수도권 쪽, 현재 수도권 쪽에 있는 당항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좀 이따 같이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요. 이 당시 7, 8세기의 동아시아와 관련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A, B, C, D의 나라 이름을 적어보시고 가나에는 무역항 이름 적어보시고 4번에는 기지 이름 적어보시고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 동그라미에는 각각의 이름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에는 발해, 그 다음에 B번에는 신라, C번에는 당나라, D번에는 일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가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성 쪽에 위치한 당항성이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항, 여기에 아랍인들까지 왔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들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 지역 쪽에는 장보고가 만든 청해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 쪽으로 넘어가면 당나라에 위치한 신라인들의 마을이라고 했었죠. 바로 신라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절 이름인데요. 장보고가 이 당나라와 신라와 일본에 있는 중개무역 활약을 하는 거 좀 이따 배울 건데요. 장보고가 직접 만든 당나라에 지은 사찰 이름이 바로 법화원이라고 하는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역품 바로 홍서 인삼이 되겠고요. 홍매끈매끈의 비단이 바로 우리나라 중국이 우리 신라에게 보냈던 교역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제 교류 관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엄마, 나 장보고 올게. 엄마, 나 장보고 왔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바로 지금 얘기할 사람이 바로 사진에 나와 있는 장보고입니다. 자, 이 장보고와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이나 유딩 시절에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보고 하면 앞에 별명이 뭐라고 했나요? 바로 해상왕, 바다의 왕이라고 하는 장보고죠. 갑자기 우리 명수 형님의 바다왕자 쪼 댄스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바다의 왕자 장보고, 이 사람의 활약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보고 같은 경우에는 신라 이 완도 출신인데요. 당연히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골품제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경주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분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관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영이나 뭐 잠수에 이런, 그리고 뭐 무기를 다루는 능력까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착한 곳이 바로 당나라였죠. 당나라에 그런 쫄병으로 들어갔다가 크게 전쟁에서 활약하게 되면서 그의 직위, 장군의 직위까지 올리게 되는데, 이 장군의 직위로 살다 보니까 조국, 신라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팔리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든 거예요. 당나라에서 주는 장군의 자리, 그리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의 신라의 왕 흥덕왕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주면 내가 해적들을 막아내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흥덕왕도 이를 수용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청해진이 되겠습니다. 이 청해진을 바탕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당과 일본을 잇는 그런 중개무역이 활성화되게 되면서 장보고의 입지도 올라가고요. 신라의 경제적 상황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보고의 모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신라에서는 왕의 자리를 두고 계속 파이트를 뜨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금방 바뀌고 죽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장보고에게 한 명의 왕이 몸을 의탁하고 맡깁니다. 그러면서 장보고의 입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장보고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명을 받아서 장보고를 죽이게 되면서 이 장보고의 운명도 끝나고요. 청해진의 운명도 끝나면서 중개무역도 끝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장보고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를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그는 누구인가? 바로 장보고가 되겠고요. 그가 왕도에 설치한 것은 바로 청해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해진을 만든 이유는 바로 두 가지였죠. 바로 신라에 자주 출몰하는 해적을 소탕하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바로 불교, 유교와 관련된 사항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삼국시대 불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건 맞는데 원래는 왕과 귀족 중심의 종교가 바로 불교였습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도 지금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지배층 중심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원효와 의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두 명의 그런 스님이, 승려가 남긴 사상은 비슷합니다. 모두 대중적인 불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원효부터 살펴보면요. 일심사상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내 마음속에 모두 부처님이 있으니까 모두 부처다.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고 죽어서도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많이 설파를 하면서 백성들이 불교에 대해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종교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모두 싸우지 말고 모두 화합하자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 화쟁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종파가 있었어요. 뭐 법상종, 뭐 예를 들어 화엄종, 뭐 조계종, 많은 지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 종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의 목적은 모두 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 모두 다 극락왕생을 하기 위해, 모두 잘 살기 위해서 믿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화이팅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화쟁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말만 하면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의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전체다, 그리고 전체가 하나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뭔 말이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니라 모두 같이 화합하자라고 하는 원효의 화쟁사상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고 하나가 모두다라고 하는 건 화엄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효와는 다르게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지배층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주면서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 바로 의상입니다. 그래서 원효와 의상 모두 대중적인 불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신라가 굉장히 불교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걸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절이 있죠. 자, 신라의 경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뭐 이런 것들 바로 사진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교 문화의 그런 유산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유교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교가 종교처럼은 되진 않지만 바로 두 가지 사상을 통해서 유학이 굉장히 유교가 발전되고 많이 대중화되고 포교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국학과 독서산품과인데요. 국학 같은 경우에 신문왕 때의 대학교 체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육두품의 사람들이 이 국학에 많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것이 바로 유학이라고 했었죠. 이 유학을 공부했던 국학에서 공부했던 육두품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을 하면은 독서상품과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들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바로 독서상품과인데요. 독서상품과 같은 경우는 신문학 이후에 원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두품들이 머리가 좋으면은 1품, 2품, 3품에 따라서 관직을 배치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싫어할까요? 육두품보다 더 높았던 친구들이 싫어하겠죠. 나는 원래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할아버지 말이야. 이 진골이라서 높은 관을 받았는데 얘네는 머리만 좋다고 해서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불만을 많이 품게 되죠. 그래서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 실패를 하게 되지만 유교적인 지식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높은 관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던 정책이 바로 독서상품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학습해봤는데요. 통일신라의 정치제도, 그 다음에 지방제도, 그 다음에 군사제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대외관계 간단히 알아봤고요. 대외교류 상황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유교와 불교 문화재를 통해서 신라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 복잡할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을 때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놓으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항마다 키워드를 화면으로 잘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냐면요. 바로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구려의 후예라고 불려졌던 발해.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도록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